저희가 오늘 할 주제는요. 그 2017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그리고 전망, 저희가 이제 수정 전망을 연중에 한 번 하는데요. 그 수정 전망을 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섭외 받고 듣기로는 대부분의 청중이 대학생이시고 그다음에 강의를 그래서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가급적 이렇게 쉽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뭐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 맞나요? 지금 청중 구성이 어떤지가 잘 모르겠어서 대부분 이렇게 젊으신 거 보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준비한 대로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진행을 좀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건 이제 뭐 금리나 이런 금융시장하고 달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게 들리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의 기호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저희 원에서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 전망 발표한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의 그 최근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 강의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그 최근 흐름을 이해할 때 전반적인 어떤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지금 인구 변동 측면에서 그리고 일자리 양극화 같은 산업과 직업의 어떤 변동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 흐름이 지난 한 짧게는 금융위기 이후로 그리고 길게는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와 관련된 설명을 같이 하면서 2017년 상반기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냥 2017년 상반기 이랬다 이런 얘기 그냥 듣는 것보다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서 17년이 어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이해를 하시기 훨씬 낫고 얻어가시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단기 전망하고 시사점 간단히 제시하고 강의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상반기 간단히 그 흐름이 어땠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요. 2017년에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16년 상반기 대비해서 36만 3천 명 증가를 했고요. 2014년 상반기 이래로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업 구조조정, 아마 신문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제조업공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경기 둔화가 겹쳐져서 고용 증가폭이 굉장히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반전되는 개선세가 올 상반기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은 노동시장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취업자 수 얘기 간단히 했는데 참고로 경기 판단을 위해서 이용되는 노동시장 지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공식 고용 지표 고요. 통계청에서 경기 동행지수, 선행지수, 후행지수 같은 이제 경기 종합지수 만들 때 이 자료들을 이용해서 합니다. 경기 동행지수는 취업자 수인데 농림업은 제외한 비농림업 취업자 수를 쓰고요. 그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라고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고요. 거기에서는 취업자 수를 가지고 경기 동행지수를 만들고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를 만들 때는 그 노동시장 지표 중에 구진구익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인자라는 건 이제 사용자, 그 경영자, 기업 쪽에서 이제 몇 명을 뽑을지 이걸 말하는 거고요. 구직자 수는 이제 실업자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그 구직구인 배율을 경기 선행지수의 참고자료로 씁니다. 저는 워크넷이라는 행정자료를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아마 여기서 구직활동 해보신 분들은 워크넷에 아이디 만드신 저기 있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거기에 아이디를 만들면 구직자로 잡혀서 저렇게 구직구인배열을 만드는데 활용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행지수에는 취업자 수가 포함됩니다. 원래는 경기 후행지수에 상용 임금 근로자 수라는 게 들어갔었는데 이따 뒤에 설명할 겁니다. 그게 쓰였었는데 2016년에 그 경기 종합지수를 개편하면서 통계청에서 이제 그 농림업을 포함한 취업자 수로 경기 후행지수 만들 때 이제 쓴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취업자 수가 몇 명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요 몇 명 증가했다 이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어떤 상황에 있다라는 걸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표 효과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한 보조 지표인데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주요 지표 조사로 아까 제가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준 대표 통계들이 다 산출이 됩니다.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비정규직 비율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시도별로도 취업자 수, 고용률 같은 게 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광역시도의 고용지표를 보여주는 그런 통계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는 15세 이상에 한정해서 하고요. 15세 미만은 경제활동과는 상관없는 학령기 인구다라고 해서 거기는 빼고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관행입니다. ILO 같은 경우에도 15세 이상 조사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징병제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있죠. 이 군인들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시설거주자는 이제 감옥이라든지 이런 좀 특수한 환경에 있는 그런 시설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3만여 가구를 조사를 합니다. 매월 15일이 포함된 일주가 조사 대상 기간이고요. 여기서 취업자라고 하면은 정의가 뭐냐면 주당 1시간 이상 수입 목적으로 근로를 했거나 또는 주당 18시간 이상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의 일을 도운 사람을 말을 합니다. 이를테면 뭐 음식점을 남편이 하는데 부인이 이제 가서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해준다든지 카운터를 봐준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기준으로 무급가족 종사자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주당 한 15시간이나 18시간 이상이면 취업자로 간주를 하는 게 보통의 관행이었는데 몇 년 전에 국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주당 1시간 이상이면 전부 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기준을 바꾸지는 않았고 2015년부터 병행해서 두 가지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라고 하는 거는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했고 구직활동 실질적으로 수행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일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일자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 제의를 받았을 때 실제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실업자로 정의가 되고요. 이 또한 국제적으로 활용이 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범위에는요, 직업발전기관에 등록했거나, 이를테면 워크넷 같은 데 가서 아이디를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취업시험에 응시했거나, 원서를 제출하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보는 그달에는, 특히 구급공무원이요, 갑자기 실업률이 확 오릅니다. 청년 실업률 특히. 그게 바로 저 실업자 정의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구직활동이 있었어야 실업자가 분류되는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 언론에 보면은 우리나라 실업률이 체감보다 굉장히 낮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원인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직활동의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구체적인 정말 누가 봐도 구직활동의 그런 행위가 동반되어야만 실업자로 정의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구직 광고를 봤다 내가 이런 걸로는 실업자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통계적인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이제 여기에 나왔던 거는 언급하지 않고 바로 그냥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인구 추이입니다. 그 취업자 수가 몇 명 증가했다. 이건 사실 인구가 감소하는 환경에서는 별도 의미가 없겠죠. 그때 취업자 수도 감소할 테니까. 또는 인구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때 뭐 이를테면 인구는 500만 명쯤 증가하는데 뭐 취업자 수가 30만 명 증가했다. 이건 또 아무런 의미도 없겠죠. 그래서 항상 인구의 증가와
속도와 그 취업자 수의 증가 속도 그 두 가지를 다 감안을 해서 전문가들은 보통 노동시장 상황이 이렇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이 인구 추이입니다. 지금 통계청 장기 인구 추계에 따르면 15, 64세 인구는 이제 주력 경제활동 인구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생산 가능 인구라고 얘기하는데 2016년에 정점에 도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계산하는 인구 숫자는 아직 17년에도 증가 조금 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장기 인구 추계로는 3,762만 7천 명, 지금 단위가 1,000명입니다. 정점으로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이 그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전체 15세, 전체 인구는요, 0세 이상, 15세 이상 인구로 보면은 2033년에 정점에 도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688만 7천 명. 지금 증가하는 속력이 굉장히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인구 변동에 따라서 취업자 수가 얼마나 늘어야 노동시장이 좋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이 계속 변화합니다. 사실 금융위기 이후 한 2011년, 12년 정도만 해도 취업자 수가 한 35만에서 40만 그 사이는 돼야 노동시장 상황이 좋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30만을 좀 넘으면 노동시장 상황이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어떤 판단의 기준이 인구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동하는 겁니다. 만약 그 기준에 따르면 아까 36만 3천 명이었으니까 저 숫자만 보면은 어쨌든 지금은 개선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고용률 추이로 보면요.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아까 본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15, 64세 고용률이라 그러면 15, 64세 취업자 수를 15, 64세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그게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저기 2000년에만 해도 60%를 갓 넘은 수준이었는데요. 요 금융위기를 빼고 비교적 꾸준히 올라서 지금 66.1%까지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5세 이상을 포함합니다. 2000년에 58.5%였는데 그리고 2007년쯤에 59.8%까지 올라갔었고요. 지금은 60.4%. 뭐 올랐다고 보면 올랐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 가장 큰 원인은 이 두 가지 지표가 가장 큰 다른 원인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고령화가 워낙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대 수명이 증가를 하니까 이 65세 이상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서 65세 이상 인구는 아무래도 특성상 고용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인구가 워낙 빨리 느니까 이제 이와 같이 고용률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국제 기준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15, 60세. 이쪽은 아무래도 은퇴 연령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수치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체는 봤으니까 이번 연령별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감입니다. 상반기에 보시면 2017년 상반기를 2016년 상반기랑 비교해서 증감을 계산을 해보면요.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값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나는 값들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마이너스 난다기보다는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마이너스는 그렇게까지 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인구 변동이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의 증감만 갖고 판단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률로 보시면 아까 취업자 수는 여기 이를테면 하나만 찍어보면 30대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7,000명, 이것도 단위가 1000명입니다. 17,000명 감소했는데 취업자 수가 고용률로는 여기 30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0.2%에서 90.8%로 남성은 증가를 했고요. 여성은 58.3%에서 56.5%로 조금 감소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했네요. 요거랑 요걸 봐야죠, 참. 90.1에서 90.0으로
약간 떨어졌고요. 이게 자꾸 넘어가네요. 58.0에서 59.1로 여자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30대가. 35세, 39세 보시면 또 이게 약간씩 다르죠. 뒤에서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연령별로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요. 20대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다만 30대 취업자 수는 인구 감소 영향으로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17,000명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75%로 0.5%포인트 증가한 상황입니다. 남녀 합쳤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30대 초반 남성 고용률은 하락했습니다. 88.6에서 87.1로요. 그리고 30대 후반 남성은 상승했고요. 그리고 30대 초반 여성은 상승했습니다. 아까 30대 초반 남성은 하락했는데 30대 초반 여성은 상승했죠. 그런데 30대 초반 미혼 여성 고용률은 하락했습니다. 미혼 여성인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하락했고 기혼 여성 고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바람에 30대 초반 여성은 이렇게 고용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 기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큰 트렌드가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까지는 이 노동시장 상황을 판단을 할 때 미혼 여성 기준으로 보통 많이 봅니다. 남성하고 미혼 여성 고용률이 어떻게 움직였나 이걸 기준으로 보통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가 지금 30대 초반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그 20대 같은 경우에 사실 그 고용률이 올라가지 않은 게 아직까지 경기가 좀 회복은 되고 있지만 신규시장이 활성화될 정도로 회복된 건 아니어서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30대 초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혼 여성 그 자체에 어떤 경기와 무관한 트렌드가 있어서 이와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대도 경기랑 비교적 가깝게 움직입니다. 고용률 같은 경우 특히요. 그래서 40대 인구 감소로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요. 고용률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40대 남성은 40대 초반 같은 경우에도 상승했고 그리고 40대 후반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근데 여성은 40에서 44세는 감소했고요. 45, 49세는 증가했습니다. 이건 왜 또 이런 차이가 나타났냐 남성과 여성은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성 고용률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커브를 M 커브라 그러는데요. 이게 여기 이제 최종 학교를 졸업하면서 대략 한 24세 정도에 졸업을 하고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겠죠? 그러면 고용률이 팍 오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르다가요. 떨어져요. 이게 왜 떨어지냐면 결혼을 하면서 육아를 할 때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보통 언론에 보면 경력단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현상이 이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꺾어졌다가 다시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용률이 또 오릅니다. 이게 고용률이거든요. 여기 밑에가 연령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이 전체적인 모양이 M자와 닮았다 그래서 N커브입니다. 보통 선진산업 국가들,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어느 정도 선상에 올라있는 그런 나라들은 보통 여기가 이렇게 갑니다. N커브가 사라진 형태가 보통 많고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시면요. 2000년에는 고용률이 20대 초반에 제일 높다가요. 25, 29세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30에서 34세에 저점, N커브의 가장 저점을 찍고요. 그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2005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2005년에는 더 이상 25, 29세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점이 25, 29세로 올라갔어요. 그러고 30, 34세에 떨어집니다. N커브의 저점인 게 30에서 34세인 거는 여전히 똑같지만 25, 29세의 흐름은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죠. 그러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거였다면 2010년까지는 비슷하고요. 2016년을 보시면 저점이 이동합니다.
25, 29세까지 크게 올랐고요. 30, 34세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더 이상 저점이 아니고요. 여기가 저점으로 바뀝니다. 35, 39세로 이동합니다. 그러고 올라가죠. 왜 이렇게 된 거냐면 결혼하는 연령이 늦어지기 때문에. 결혼하는 연령이 늦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경력을 단절하는 시점도 그럼 뒤로 밀리겠죠? 그 현상을 반영을 하는 게 바로 이 M커브의 형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15년간 우리나라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고요. 이 트렌드가 경기 트렌드를 압도하기 때문에 25, 29세부터 한 40에서 44세까지는 경기와 무관한 그 고용률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체적인 그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서 경기를 판단할 때는 남성 중심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여성의 이 연령대를 보고 판단하는 거는 잘못 짓기 쉽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쪽에서 이렇게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여성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인과적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는 현재도 진행형에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경력 단절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육아휴직 관련된 거 좀 더 올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육아휴직 확대라든지 그리고 공보육시설 확대 같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진되면 이게 이제 좀 더 선진국형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수직선 내지는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로 바뀌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빨리 정책에 따라서는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고용률은 이런 어떤 큰 트렌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이거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계산한 연령별 여성 미혼율입니다. 아까 여성 경제활동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혼화, 뭐 초산 연령이 뒤로 밀려가는 거, 뭐 이런 거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25, 29세는 2000년에만 해도 미혼율이 39.1%였어요. 근데 2016년에는 이게 74.8%.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4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30, 34세는 미혼율이 2000년에만 해도 10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드문 현상이었다면 지금은 10명 중에 3명.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됐죠. 더 이상 30, 34세라고 해서 노처녀라고 빨리 결혼해야 된다고 말하면 어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 39세는 예전에 3.6%밖에 안 됐어요. 거의 없었던 거죠. 지금은 15.4%로 올라왔고요. 40, 44세는 옛날에 1.5%, 지금 8%나 됩니다. 보통의 그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 특히 그 출산율이 굉장히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조차도요, 40대의 미혼율이 1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데 프랑스는 왜 높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 안 하는데요. 대신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겠다라는 분명한 선호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여자분들도 결혼을 해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면 사실 1명 낳거나 2명 낳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는 애를 낳기로 생각을 하면 2명 이상 낳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3명을 낳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1명 낳는 경우보다 3명 낳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거긴 학교 출산율이 2거나 2.1 정도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1.2나 3 이 정도 나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혼율 자체는 여기서 계속 올라갈 거다. 그 점은 아마 우리나라도 크게 변하지 않을 텐데 대신에 저출산 뭐 고령화 관련된 정책들이 잘 먹히면 이쪽에서의 미혼율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의 결혼일 거냐 아니면 동거의 확산일 거냐는 사실 대부분의 선진산업 국가들은 다 여기가 한 3, 40%는 동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어떤 거대한 문화 변동이 있어야 저출산 문제 해결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17년 상반기, 그러면 이와 같은 흐름들이 2017년 상반기에 어떻게 나타났냐. 그거를 제가 정리한 게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3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까지 무관한 경기 변화 흐름 나타난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30대 초반 미혼 여성 고용률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30대 초반 기혼 여성 고용률은 증가했고요. 그리고 30대 후반 기혼 여성 고용률은요, 국제금융위기 이후로는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때 아무래도 늦춰진 출산, 30대 초반이 올라간다는 건 30대 후반으로 모든 게 늦춰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0대 후반에 뭐 출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국제금융위기 이후로는 떨어지는 추세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16년 상반기, 17년 상반기와 연속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9.5%였는데 2015년 상반기엔 10년 상반기 52.0, 17년에 53.0 이렇게 딱딱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연령대에서도 어떤 그 여성의 그 경제활동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혹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 정책이 잘 먹혀서 저출산 문제가 좀 해소돼서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더 심화되는 출산 연기와 자녀를 접근하는 현상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게 맞는지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거고요. 좀 더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 다음에 40대 초반 기혼 여성 고용률도요, 똑같은 원인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0대 후반과 달리 올해 상반기도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 40대 초반은 아직 그 국제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어떤 경제활동의 흐름, 그 N커브와 관련된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4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은요, 경력 단절 후 복귀 등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영향으로 국제금융위기 이후로 꾸준히 상승돼 있었는데요. 올해도 역시 그런 흐름을 이어가는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이 고용률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 특히 25에서 44세 이 사이는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역시 경기와 별로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50대 이상 장년 고령층의 인구 변동입니다. 베이비 부머가 보통 베이비 부머가 55년에서 63년생입니다. 그래서 55년생이면은 지금 몇 살쯤 된 거냐면 62세 정도 된 거죠, 만으로. 그러니까 50대 진입한 게 2005년이고요. 그 다음에 55세 진입한 게 2010년이고요. 60세 진입이 15년입니다. 베이비 부머가 왜 베이비 부머죠?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애기들인 거죠. 인구가 확 늘었던 전후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점선은 취업자 수고요. 실선은 제가 인구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54세 인구 보시면 2005년이죠, 이게. 인구 증가율입니다. 이거는 인구 증가율. 증가수. 이게 20만 명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만약 여기면은 20만 명 증가, 15만 명 증가, 전년 대비로요. 보시면 이게 팍 뛰어오릅니다. 2005년이에요. 베이비 부머가 50세 진입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55, 59세. 55세 진입한 게 2010년이라고 그랬죠? 왜 2010년 이렇게 보시면 팍 올라갑니다, 또. 그리고 60세 진입하는 게 15년이죠. 여기서 또 팍 올라가요. 60세, 이건 64세 인구 증감입니다. 이렇게 베이비 부머들이 이동을 하면서 계속 인구수, 해당 연령대 인구수를 증가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게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자녀 부양을 못 받을 노년에 첫 세대가 베이비 부머일 거고, 그걸 다 이미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리고 자녀가 20대 후반 정도가 아니라 30대 초반까지도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못 잡고 비정규직 전전하고 이런 걸 경험하는 사실상 첫 세대가 또 베이비 부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부양해야지, 그리고 본인의 노년도 챙겨야지. 게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자산 가격도 그 이전 세대, 그 고도성장기 그 세대가 경험했던 그런 자산 가격 상승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물론 뭐 최근 1, 2년간 좀 경험하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고요. 그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과거 세대하고는 달라서
건강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대 수명도 굉장히 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노후에 대한 공포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나가는 연령대들은 다 경제 활동이 굉장히 대폭 활성화되고요. 다만 40대까지는 이전에도 베이비 부모 이전에도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연령대였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났었는데 50세 이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50대는 과거에는 고용률이 뭐 한 60% 후반대 정도였다. 그럼 이분들은 그 고용률 거의 70%대 이상으로 올려놓는 이제 그런 기염을 토하신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엄청난 그 고용 활동, 취업 활동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취업자 수도 이렇게 이분들의 인구 변동하고 똑같이 이렇게 팍팍 튀어오릅니다. 증감이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연령대에서의 어떤 그 인구 변동에 따른 취업자 수 변동을 볼 때는 사실 경기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 인구의 흐름 그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50, 54생 그래서 2000년에 70.2%였는데 고용률이 지금 77.7%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55, 59세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0, 64세 아까 베이비 부모가 2015년 정도에 진입을 했죠. 한 요 정도부터 빠르게 증가를 시작해서 지금 이전엔 거의 변화가 없었죠. 요 정도부터 해서 지금 59.6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여기는 활성화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7년 상반기로 해서 50, 64세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그 취업자 증가폭 확대의 굉장히 큰 원인이 50대 연령층, 그 베이비 부모의 50대 연령 진입 그리고 그들의 경제활동 활성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여기 인구 증가폭이 이제 둔화되면서 취업자 증가폭도 축소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0대는요. 그래서 50대 초반 인구는 지금 2017년 상반기에는 인구 감소로 전환된 상태고요. 50대 후반 인구도 2012년 상반기 최고 찍은 다음에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도 이와 같은 인구 변동 영향으로 증가폭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취업자 수는 이제 인구수 때문에 줄긴 하지만 그래도 이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흐름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2017년 상반기에도 50대 초반은 0.7%포인트 상승했고요. 50대 후반은 1.8%포인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베이비 부모 지금 62세라고 했는데 만으로요. 60대 초반으로 이분들이 진입을 하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이렇게 하면서요. 고용률이 2016년 상반기 대비 1.9%포인트 증가한 이렇게 60.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청년입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장기 추세를 보면은 여기가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2000년에만 해도 78.2%가 취업자였는데 그게 지금 69.7%로 떨어진 상태고요. 여성은 반면에 53.7%로 시작을 했죠. 2000년에는. 지금 그게 남자랑 0.2%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19, 24세는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지금 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요 최근 몇 년 사이에 13년부터 한 16년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학률 때문이고요. 떨어지는 거는 19, 24세는 진학률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요. 이쪽은 뒤에 가서 보겠지만 고졸 채용 활성화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대 후반 남성의 그 노동시장 상황의 어려움, 우리가 청년의 어려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그 기존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그 여성의 그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장기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졸자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 고용률이 상승했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히 여기서 여기에 증가가 고졸자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지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그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겠다, 뭐 특성화고 만들고 마이스터고 만들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이제 고졸이면 무조건 그 취업자 수를 카운트해서 학교를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어떤 정책들이 드디어 효과를 좀 발휘를 하고 있어서요. 옛날 같으면은 거의 다 진학을 해가지고 보세요.
이게 특성화고에 한정합니다. 특성화고면 이제 예전으로 치면은 이게 바로 그 공고나 상고 뭐 이런 거거든요. 예전에는 2011년까지만 해도 특성화고를 졸업을 해도 61%가 진학을 했어요. 상급 학교로, 뭐 전문대나 대학으로. 그게 해마다 아주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에 35%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이게 이제 취업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대학 안 가면 뭐 하겠어요? 취업을 하지.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던 게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쭉 떨어지다가 여기에서 지금 바닥을 찍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20대 고용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지금 2010년 상반기 지금 워낙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신규 채용이 얼어붙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가 좀 안 좋은 건데 올라가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청년에서는 그 여성 고용의 활성화 다음으로 주목해봐야 될 어떤 고용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졸만 올라가죠. 지금 4년대 대졸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는 어땠냐? 장기 트렌드는 아까 보신 것 같고요. 노동시장 여건 기산에 따라서 다른 연령대는 고용률이 상승했는데 아직까지 20대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고요. 고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상승 중에 있었는데 이들이 주로 어느 쪽에서 증가했냐면 제조업, 음식 숙박업 이쪽에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상반기에는 이 두 산업이 아직 구조조정 옆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요. 제조업은. 그 다음에 음식 숙박업은 그 작년에 굉장히 심했던 그 민간 소비 침체가 아직까지 덜 회복이 돼서요. 음식 숙박업 쪽이 아직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20대 이 고졸들이 이쪽으로 흡수가 못 돼서 고용률이 지금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20대 고졸 고용률은 하락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러한 같은 경기 영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대 청년 전체로 보면 취업자도 줄고요. 실업자도 좀 줄었습니다. 대신에 비경제 활동 인구만 증가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회복세가 진전되기 시작하는 단계여서 아직까지 신규 채용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됩니다. 20대 비경화 인구는 이렇게 됐고요. 사유별로 보면 취업 준비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취업 준비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전부 공무원 시험 또는 대기업 입사 시험, 왜 인적성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취업 준비로 잡힙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분들은 다 구직 활동 중에 실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규교육계 뭐 취업점 이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취업 준비가 여기 지금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는데요. 최근 몇 달 동안 증가폭이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취업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약간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좀 더 뽑겠다라고 하는 영향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은 거의 모두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공공부문 입사를 이건 지금 설명했고요. 20대 초반과 20대 후반 모두 전년 동기 고용률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전체적인 트렌드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별로는 20대 남성 고용률 하락했고요. 20대 여성은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경기가 좋아서 상승한 게 아니고요. 아까 봤듯이 고용률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진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사상지위 변동입니다. 종사상지위별로는요. 여기 이렇게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를 크게 구분을 하고요. 임금 근로자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는 자기가 사업주인 사람이거나 또는 사업주인 가족을 돕는 사람,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상용직은 뭐냐면 1년 이상 고용계약이 돼 있고요. 아니면 정규직이거나 그리고 뭐 퇴직금 이런 거 각종 근로기준법상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정된 고용에 있는 사람들 상용직이라고 얘기하고요. 임시직은 1개월에서 1년 미만 사이 고용계약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일용직은 건설업 일용직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를 보통 판단을 할 때는 상용직 증가폭이 어떤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또는 최근 한 6, 7년 정도는요. 이 자영업자도 경기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냐면
예전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내수가 침체되니까 자영업자 수도 같이 줄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요. 이 임금 근로 시장이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면 이분들이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복지가 충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합니다. 식당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렸을 때. 또는 내가 지금 한계 자영업 상태에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평상시 같으면 접어야 돼요. 가게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데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소득이라도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지 않으면 대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고용 증가에는 고령화도 영향이 있습니다. 2008-2015년 사이에 제조업 증가 52만 3천 명 중에서요. 거의 절대 다수가 45세 이상입니다. 이 증가의 상당수가 생산직이었고 요 연령대는 대부분 다 생산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기간 35, 44세는요. 화이트 칼라에선 증가했지만 생산직에서는 감소했어요. 여기 보시면 37만 9천 명이 52만 4천 명이 됐습니다. 한 15만 명 정도 증가했죠. 화이트 칼라에서. 근데 생산직에서는 35, 44세가 84만 4천 명에서 68만 3천 명 이렇게 줄었습니다. 동기간 청년층에서 제조업 고용 증가했지만요. 이것도 또 생산직에서만 증가합니다. 청년이 생산직에서 증가해 약간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봐요. 화이트 칼라에서는 줄었고요. 생산직에서는 늘었습니다. 아까 특성화고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주로 제조업하고 음식 숙박업으로 흡수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현상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헬조선이에요. 제조업자들은. 줄고 있습니다. 제조업 대기업 본사 이런 데가 사실 굉장히 좋은 일자리인데 줄고 있어요. 그래서 대졸의 헬조선과 고졸의 그나마 숨통이 트인 이 상황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고용 증가에서 생산직이 크게 증가했는데 거기에는 45세 이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제조업 고용 특히 생산직 증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해외로 보냈을 수도 있는 일자리가 없앨 수도 있는 일자리인데 이 대부분 이분들도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50대 초반에 밀려나잖아요. 그러면 재취업할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아까 베이비 부머 세대를 비롯해서 본인의 노후 부족 때문에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제조업 일자리로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제조업 공단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지방, 산단, 그리고 특히 대도시에서 굉장히 먼 그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경제활동 의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걸 채워주는 역할을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조업 고용 증가는 제조업이 잘 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 변동과도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업종별 장기 고용 변화입니다. 제조업은 설명했으니까 됐고요. 농림업은 이렇게 줄고 있고 건설업은 줄다가 늘었습니다. 이거 늘어난 거는 죄다 15년 하반기 이후에 분양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그 영향이고요. 그리고 도소매업은 줄었다 늘고요. 은수업은 꾸준히 조금씩 늘고 있고요. 숙박 및 음식점업은 확 줄었다가 또 크게 늘어서요. 2004년보다도 더 늘었습니다. 도소매업은 줄었다 늘지만 2016년이 2004년보다 늘지는 못했잖아요. 이 원인이 있습니다. 이 도소매업이 2004년이면요 이미 구조조정 한참 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태의 도소매업 중에 구조조정이 제일 시작했던 게 이 시기에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거의 구조조정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2010년 정도 되면 한 이 정도로 떨어졌다가 그게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는 데는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 인터넷으로 쇼핑몰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쪽은요 사실 이렇게 꺾어졌다가 증가하는 데들은 대부분 새로운 업태들이 출현을 하면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뀐 곳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이 몰락하면서 대신에 새로운 업체를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 쇼핑 같은 그 새로운 대체 시장들이 이제 만들어진 이제 그런 게 역할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요새는 백화점들이 하도 안 되니까 복합몰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 프리미엄 몰이라고 보통 그러나요?
굉장히 지금 증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용이 흡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수업은 이렇게 요 6년 동안은 한 15만 정도 늘었고요. 요 6년간은 32만이 늘었어요. 맞나요? 10 아니구나. 13만. 13만이 늘었어요. 자. 여기 비교적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택배입니다. 택배. 사실 다른 운송 쪽은 별로 는 게 없어요. 버스나 택시 이런 것도 다 이쪽에 포함이 되는데 그쪽은 뭐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렇게까지 크게 뭐가 증가했다 이런 건 없는데 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이쪽에 도소매업 쪽에 인터넷 쇼핑몰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택배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예요. 그 때문에 운수업 쪽에서 그 육송 화물 운송 중에서도 특히 소화물 운송 쪽 그쪽에서 고용이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도소매업과 운수업에서의 고용 증가는 적어도 2010년 이후로는 한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요. 이렇게 확 꺾어졌다가 팍 치고 올라왔는데 이제 이 수준을 능가를 했습니다. 사실 2000년대 내내 숙박 음식점업 줄어드는 거 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다시 치고 올라갈 거라고는 사실 생각 못했어요. 이 꺾어진 거를 주도한 거는 보통 우리가 밥집이라고 부르는 그냥 그 아줌마 한 분이 조그맣게 식당 하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대거 정리되면서 숫자 이렇게 준 거거든요. 2004년만 해도 벌써 줄어드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더 많았거든요. 더 많았던 게 이렇게 팍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꺾고 올라가는 거에서는 뭐가 증가한 거냐? 그런 밥집이 증가한 게 아니고요. 커피숍 그리고 왜 디저트 카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게 이제 음식점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왜 그 뭐 길 같은데 무슨 길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식당들 자가 식당 오픈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숙박음식점업에서 뭘 증가한다 하더라도 50대 아줌마들 중심으로 증가를 했다면 지금은 50대 아줌마도 물론 증가하지만 젊은 층도 꽤 많이 증가합니다. 이쪽에서. 물론 그 젊은 층 증가의 상당수는 오너라기보다는 이제 아르바이트생이지만 과거에 한식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얼마나 됐겠어요. 업태 자체가 젊은 층이 들어갈 수 있는 업태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젊은 층이 고용되기 굉장히 쉬운 업태로 업태의 그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젊은 층이 많이 이쪽으로 지금 흡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선호번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더 이상 밥을 집에서 해먹는 빈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외식해야죠. 근데 외식을 할 때 그냥 아무 밥집이나 가진 않아요. 다 회사에서 동료들하고 먹는 회사의 퀄리티, 그 식당의 퀄리티들이 다 있다 보니까 좋은데 뭐 그냥 괜찮은 맛이 괜찮은 데 가가지고 보통 먹죠. 이런 것들이 다 트렌드 변화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업체들 젊은 층 위주로 이렇게 직원들도 많이 바꿀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게 어떤 트렌드 변화를 지금 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판, 방송, 영상, 정보통신 이쪽이고요. 여기는 사실 굉장히 이름만 들어서는 신산업일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고용 증가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출판 때문에 여기 출판, 인쇄 출판 요새 누가 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워낙 크게 잡아먹어서 이쪽에서 증가하는 거를 이제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여기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실제로 업종으로 보면은 제조업에도 많이 있고요.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에도 많이 있어서 이쪽이 그걸 다 대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증가폭이 우리가 이 이름만 보고 생각했을 때보다는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금융보험업. 금융보험업은 이렇게 좀 약간 증가하는 듯 보였다 다시 약간 꺾어져 있는 상태고 이쪽은 사실은 별로 증가와 감소의 흐름이 나타날 게 없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 고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지점 중심으로 은행 운영하는 거는 이미
다 지나간 옛날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험도 보험 회사가 직접 뭘 고용하기보다는 이 대리점업 중심으로 해서 한동안 크다가 지금은 이제 이것도 포화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조정이 있는 상태고요. 이 업종은. 그 다음에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 및 임대업은 우리가 흔히 길에서 보는 부동산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업으로 등록한 원룸 같은 거 임대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기계 장비 임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빌딩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고용이 이렇게 증가를 할 때 이 증가에서 임대업이 차지하는 건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부동산업에서 증가를 합니다. 그 부동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부동산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단일 자격증으로 가장 큰 자격증이 부동산 관련된 자격증일 겁니다. 그래서 특히 2015년 말부터는 분양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또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 이거는 뭐냐면, 이름과 다르게 제조대기업이 보통 하나의 기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그룹사거나 계열사거나 여러 가지 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본사들이 전부 여기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관련된 각종 연구소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술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술 서비스에는 제조 관련 기술 서비스업도 있지만 건설 엔지니어링 관련된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건설업이 좋으면 이쪽 고용이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제조업 경기가 좋으면 또 이쪽 고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늘었죠. 이렇게 는 거는 건설업도 2015년부터 좋았고요. 제조업도 꾸준히 고용이 증가하면서 괜찮았던 그 영향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설 및 지원 서비스업은 주로 뭐냐면요. 여론조사업 그리고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좀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업시설 쪽은 청소, 경비 뭐 이런 게 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고용이 많이 증가했죠. 68만 6천에서 100만 명대로 한 32만 정도 증가했는데 이 증가는 대부분 뭐가 만들어낸 거냐면 청소와 경비. 청소와 경비를 옛날에는 직접 고용했어요. 회사들이.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이 직접 다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웃소싱 바람이 2000년대 중반 이후로 크게 불면서요. 이쪽으로 이쪽 업체들로 위탁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쪽 고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직접 고용하는 청소, 경비 이런 건 줄고. 그래서 같은 시기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제조업 안에서의 청소 경비는 줄고요. 이를테면 부동산업 여기가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여기 보통 편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직고용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증가를 못하거나 줄거나 이러는데 이쪽에서는 많이 증가합니다. 그게 이제 이쪽에서 일로 넘겨서 그래요. 이 아웃소싱을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이쪽이 증가하는 거는. 그 다음에 공공은 이제 공공행정 공무원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업은 말 그대로 교육 서비스업이고요. 지금 2010년부터 16년까지는 겨우 5만 증가했습니다. 이걸 뭐 증가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교육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한 해 증가하면 한 해 꺾이고 한 해 증가하면 한 해 꺾이고 이렇게 갑니다. 사교육 열풍이 있으니까 쭉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나라 사교육 열풍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리고 제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사교육 받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뭐 안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학령기 인구가 빠르게 줄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교육이 아무리 열풍이 불어도 이쪽은 인구 취업자가 그렇게 많이까지 증가하지는 못해요. 한 해 증가하면 한 해 꺾이는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및 사회복지. 여기가 아주 굉장한 산업입니다. 고용 측면에서는요. 2004년에 59만 명 고용하고 있었는데 2016년에는 185만 명, 무려 130만 명이나 추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산업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산업을 하도요? 심지어 50만 명 증가한 산업도 없어요. 보시면. 이 보건 및 사회복지는 보건이라는 이름에서 보이듯이 병원이 있고요. 근데 고용의 주축은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쪽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공보육 시설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어린이집, 유치원은 말고요. 어린이집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노인 요양원, 요양병원, 요양병원이면 보건업이고요. 요양원이면 사회복지입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업체들이 이쪽 고용의 거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고요. 사실 병원은 그렇게까지 빠르게 고용이 증가하는 게 없는데 이 사회복지 쪽, 특히 무상보육하면서 어린이집 교사들 대거 채용했죠. 그런 어떤 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하고 또 맞물린 이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대거 확충된 게 가장 중요한 이런 증가의 원인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원인은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노인 요양 관련된 쪽에서 굉장히 성장세가 크고요. 그쪽에도 고용이 대거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 및 사회복지 쪽으로는 고령층과 젊은 층이 동시에 흡수되고 있어요. 130만 명이나 흡수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아까 여성 같은 경우 25, 29세도 계속 고용률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흡수해 주니까 사실은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 시기에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만약 우리나라가 보육시설이 여전히 2000년대 중반 수준이고 지금 국민건강요양보험이라고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없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쪽에서 제대로 늘어나는 여성 경제활동 욕구를 충족 못 시켜줬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 고용률 증가에도 아마 악영향을 줬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지금 2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이런 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세계 어느 나라의 전망을 봐도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앞으로도 심화될 거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 쪽은 이제 증가가 거의 끝났고요. 노인요양 관련된 이제 그쪽은 계속 증가를 아마 할 겁니다. 근데 노인요양이라는 게 수박을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상담원, 그러니까 심리상담사, 또 임상심리사 이런 임금 괜찮은 이제 그런 일자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치료사들이 다 있어요. 물리치료사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제가 뒤에서 다시 잠깐 관련된 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이게 문화 레크리에이션 산업이어서 여기도 굉장히 성장 산업일 것 같잖아요. 근데 고용 늘어나는 거 보면 미미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사양 산업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연극장 같은 거. 요새 연극 보러 다니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 활성화된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양 산업들이 이렇게 잡아먹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별로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여기는 세탁소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고요. 세탁소 같은 게 사양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주는 게 있는 한편 여기도 사실은 성장 산업이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저기에 있어요. 애견샵 같은 거. 그런 게 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줄지는 않아요. 어쨌든 늘기는 듭니다. 줄어드는 구산업과 늘어나는 신산업 이게 이렇게 속도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팍팍 늘지는 않는데 어쨌든 줄지는 않습니다. 이쪽 산업이.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협회 소속으로 일을 하는 가사관리원이라든지 파출부죠. 그리고 노인 요양 해주는 사람들, 간병인 이런 사람들이 또 이쪽에 협회 소속일 경우 이쪽으로 편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도 성장 산업이라서 증가하고 있는데 워낙 오래된 구산업 몰락하고 있는 구산업이 커가지고 이제 그렇게 팍팍 증가하는 걸로는 안 나타나죠. 근데 이 안에서도 내부 구성 변화가 마치 음식 숙박업이나 도소매업처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산업이 정리가 되고 나면 여기도 고용 잠재력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간략하게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산업별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장기 트렌드를요. 보시면 전문가가 절반 이상이에요.
전체가 185만 명인데 전문가가 110만 명이고요. 그리고 사무직이 17만 명.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가 절반 이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직이 35만 1천 명. 이 서비스직이 뭐냐면 간병인이 여기에 보통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아마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단순 노무직 17만 5천 명.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린이집에서 밥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해서 얼핏 알고 계신 분들은 이쪽이 굉장히 안 좋은 일자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령별로도 굉장히 고령층 위주의 일자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연령별로 봐도요. 청년은 사실 인구가 아까 감소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이렇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37.5천 명이었던 게 2010년에 63만 2천 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여성이 29만 4천 명, 37만 5천 중에 29만 4천이었고요. 63만 2천 중에 52만 3천이 여자입니다. 이 증가분을 보시면 10만 명 증가했죠. 여기 12만 명. 그러니까 남자로 증가한 건 2만 명밖에 안 되고요. 여자가 10만 명 증가한 거예요.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쪽에서 엄청나게 흡수하고 있으니까 여성 고용이 이 연령대에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세 이상 보시면 역시 크기는 큽니다. 이쪽이 증가폭은. 여성은요. 그렇죠? 그러나 청년도 굉장히 많이 여기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게 간호사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이런 게 다 전문가로 편제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숙박음식점업에 젊은 층이 흡수되고 있다는 얘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15, 34세가 51만 63만 2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45세 이상이 물론 많기는 해요. 그죠? 많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거 남성을 여성이라고 전체라고 쓴 것 같은데요. 이게 전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많이 흡수가 되고 있다는 거. 젊은 층이. 과거하고는 달라서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흡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숫자로 보면 여기가 많긴 하지만 여기가 워낙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이제 17년 상반기 상황을 봐야겠죠. 17년 상반기 상황을 보시면 도매 및 소매업은 늘었는데 사실 그 전년도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줄었던 거를 제대로 회복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민간 소비가 개선은 되고 있으나 개선세가 미약하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 모습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마이너스 10만 났으면 여기가 좀 더 크게 확 증가했어야 될 것 같은데 5만 9천밖에 안 났거든요. 그리고 운수업은 도소매업하고 같이 간다 그랬죠. 여기 마이너스 났습니다. 전년도에 증가한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개선세가 세지 않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숙박 및 음식점업은 이렇게 크게 가고 있었는데 8만 6천 증가, 9만 4천 명 증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지금 3만 3천 명 증가로 좀 그 증가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판 영상 방송 이렇게 됐고요. 금융보험 됐고 부동산 및 임대업은 원래 이만큼 증가해도 많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2배가 증가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볼 건설업 고용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 작년에 7만 명이나 증가했는데 지금 4천 명밖에 증가를 못한 게 이 제조업이 아직 고용 증가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조업이 하반기에 이제 다시 좀 회복을 하고 그러면 이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쪽도 제조업 연동을 많이 타기 때문에 여기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설 관리도 마이너스 났는데 이 마이너스는 이 안에 보시면 제조업 관련된 시설 관리하는 그 단순 경비 청소 이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거기도 영향을 받은 거죠. 제조업 고용 안 좋았던. 여기도 아마 제조업 고용 좀 나아지면 다시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 서비스 사업은 넘어가고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은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흐름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쪽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민간 소비가 아직 미약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이거 아니지. 요렇게 세 개요.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제조업 고용이 제대로 살아나고 있지는 못한 상태구나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연관산업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 하반기에 돼가지고 이제 좀 더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그리고 제조업 고용도 어느 정도 살아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고용이 많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상이 실현이 돼야겠죠. 자, 건설업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건설업 보시면 2015년 하반기부터 분양시장 활성화에 따른 건설업 호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고용도 2016년 7월 이래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고요. 2017년 3월에는요, 15년 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저희가 찾아보니까 2002년 이후로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16만 4천 명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건설 쪽이 시장 상황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 중심으로 증가를 했고요. 과거 같으면 사실 건설업 고용이 증가하면 일용직만 증가했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일용직 시장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주로 상용직 중심으로 움직이는 특성도 또 나타납니다. 지금 상용직이 무려 6만 4천이나 돼요. 일용직이 8만 9천인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그 취업자 증감이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설업 생산지수 증가율도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좀 꺾여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 부동산 대책 내놨잖아요. 근데 이 건설 쪽은 사실 아파트를 짓는 수요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까지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 여기 고용은 팍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건 다 부동산 떴다방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취업자 수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자, 과거에는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았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던 게 바로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성장률은 대략 5% 정도 선, 4% 후반 정도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취업자 수 증가율을 보면 1에서 2% 사이. 지금은요, 성장률이 2% 후반, 3% 초반,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떨어졌죠? 근데 취업자 수 증가율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러면은 고용 있는 성장으로 바뀐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앞서 제가 언급을 했듯이, 그, 고령층, 특히 베이비부머라든지, 그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그 취업자 수 증가폭을 크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성장률이 이 정도 나왔을 때 취업자 수 증가를 한 요 정도에 맞춰서 예상을 했다면, 지금은 성장률이 요거밖에 안 되지만 여전히 취업자 수는 이 정도가 되게 전망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고용 있는 성장으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노동 공급 측의 어떤 양상 변화가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 고용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전망하고 있냐면, 대략 한 어딨냐,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 약간 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0만에서 35만 사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37만 정도 되니까 올해 노동시장은 작년에 그 침체에서는 벗어나서 작년에 이만큼이었습니다. 30만 밑이었죠.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된 모습을 이어가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 민간 소비 개선세가 이렇게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 이쪽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사실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약간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하방압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반드시 고용이 꼭 많아야만 좋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목표는 정책적인 것대로 가는 거고 이제 그거에 따른 결과가 노동시장에 이 정도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 예상을 하면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는요 일종의 부록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고용 상황이 OECD랑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될까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5분만 딱 더 쓰겠습니다. 15, 64세 고용률은요 우리나라가 평균보다는 약간 미칩니다. 그 다음에 15, 24세는요 평균보다 한참 미친다. 그리고 국가 간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격차가 큰 원인은요 개별 나라의 고용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원인이지만 진학률 차가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은 원인입니다. 호주 같은 데는 사실 우리나라랑 비슷할 정도로 진학률이 높거든요. 그런가 하면 독일처럼 진학률이 30%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 거고요. 물론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이런 데가 고용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청년 실업률 막 30%, 40%씩 나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청년 실업률이 9에서 10%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갈 길이 멉니다. 사실 청년 고용률은. 그걸 여기서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5, 14세는 어떠냐? 25, 14세도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워낙 편차가 작아요. 요거에서 이렇게 낮은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높은 것도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55, 64세 고용이 이렇게 높아요. 이거는 고령 헬조선의 반영입니다. 사실. 노후소득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도 높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아까 15, 64세 고용률 보시면 평균보다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평균보다 낮은 건 여성 때문이고요. 남성은 높습니다. 남성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평균보다 높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사회 안전망도 없고 그러는데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근데 여성 고용률이 아직 우리나라가 더 활성화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합치고 보면은 평균보다는 미친 거지만 남성은 높다. 그리고 여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이게 평균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 가는 길에 이제 저출산 문제가 같이 해결되면서 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면 아기가 더 적겠죠. 뭐 그런 거는 있을 텐데 여하튼 이쪽은 아마 분명히 이 방향으로 계속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포함은 안 시켰는데요. 25, 54세 고용률이 이렇게 낮은 거는 여성 고용률 때문이지 남성 고용률은 평균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포함은 안 시켰지만 25, 29세 여성 고용률은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 여기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평균 이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5, 29세는. 제가 여기다 시간이 없어서 미처 포함을 못 시켰는데 그래서 여성 경제활동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OECD 평균 수준의 어떤 고용률 상황 우리 이동하는 게 그렇게 먼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헬조선이라 일자리 증가해봤자 죄다 단순 노무가 안 좋은 일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수치를 보시면요. 실제로 어디서 제일 많이 증가했냐. 지금 2004년에서 2016년 사이 말고요. 10년하고 16년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보시면 240만 개 일자리가 늘었어요. 근데 단순 노무, 조립, 기능, 서비스 판매까지 보시면 다 22만 2천, 46만 3천, 12만 7천 이상 이 정도입니다. 전문가 75만 2천, 사무직 78만. 그래서 이거 합치면 벌써 153만? 153만 정도 되는 거죠. 절반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일자리가 전문가와 사무직 중심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고학력화하고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사실 그리고 사실 이게 또 트렌드하고도 맞아요. 세계적으로 봐도 이쪽이 사실은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양극화라고 보통 말을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요. 여기가 줄고 여기가 늘고 그리고 또 여기가 늘어납니다. 이 서비스랑 단순 노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쪽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4차 산업혁명 같은 그 자동화 이런 것들이 가일층 진전되면 이쪽은 더 안 좋을 겁니다. 이쪽은 더 안 좋을 거고 이쪽 좋을 거고요. 그거를 뒷받침하는 기술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유지 보수하고 이쪽은 더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은 고용이 줄어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제조업 보여드렸듯이 해외 투자나 기술 변화가 활성화되면 이쪽은 늘고 이쪽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술적 뒷받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사는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지 지원 인력은 전부 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 애플 같은 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는 그냥 제조업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 전체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가치 사슬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하지 뭐 제조업 고용 그 자체가 이렇게 증가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미 이렇게 오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아마 여기 중심으로 증가하는 거는 당연할 거다. 근데 사실 이게 주고 있는 함의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학력화의 의미가 뭐냐. 고학력자 너무 많으니까 미스매치 심해져가지고 실업도 늘어나고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고학력화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사실은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대학의 상당수는 구조조정 되겠죠. 인구가 확 주니까. 그거에 맞춘 구조조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넘어서 인위적으로 막 줄여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트렌드로 보면은. 사실 이 트렌드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는 좀 그게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선 덜 다뤄지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사실 언론은 좀 이렇게 약간 비판적이어야 장사가 되잖아요. 그러다 저한테도 전화는 다 안 좋은 걸로 옵니다. 이거 안 좋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거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전화는 절대 안 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좋다고 그게 이런 측면도 있다고 좋게 얘기를 하면 절대 보도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사실은 좀 왜곡 아닌 왜곡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양지는 좀 덜 드러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그건 뭐 어느 나라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좀 오늘 균형감 있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흐름과 최신 흐름은 어땠는지를 이해하시는데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